여기 193페이지가 등기 추정력표 보세요. 그게 맞아요? 등기 추정력. 여기서 그 등기 효력에서도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그 번등기 효력 중에서 등기 추정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 책은 지금 번등기 효력에는 그 세 가지만 써놓고 추정력을 지금 따로 써놨는데, 요리되면 안 된다는 거. 추정력은 번등기 효력 밑으로 들어가야 되고, 얘는 지금 그 체계 없이 써놓다 보니까 그 뒤에 4번으로 좀 들어갔는데, 요게 번등기 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걸 전제를 딱 하고, 여기 이제 추정적 효력은 실무에서 소송이 붙었을 때 입증증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집중 출제가 돼요. 지금 이런 걸 말하는데, 등기부를 보니까 등기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기 원인 매매, 두 사람이 매매한 걸로 되어 있고, 이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가 됐다는 거.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등기관에게 형식적 심사권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얘가 등기소를 위조해서 등기할 개연성도 무시를 못한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법원에서 간장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권리자, 진정한 권리자 명의로 등기될 개연성이 높지 않겠냐고 말이요. 그렇다고 보면 일단은 이 등기 명의인을 이 토지에 대한 소유자, 권리자로 추정을 한다 그래서 잘못된 건 없지 않냐고 말이요. 해서 등기 명의인이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로 추정이 된다.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등기의 추정적 효력, 추정력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먼저 여기 좀 추정력은 물적 범위 해가지고 등기를 적법 추정해서 동그라미 3번에 판례 2개 나왔는데, 그 동그라미 2번의 판례는 이 담보물권 후 등기와 관련해서 이걸 지금 묻고자 하는 건데, 등기부에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야. 피담보 채권이 1억 원으로 등기가 되었고, 피담보 채권도 등기부에 기재가 되니까 의리자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린 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 소유 아파트 위에 채권자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물론 이제 얘가 저당권 취득하려면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가 돼야 되고, 그럼 일단은 이 갑 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되었으니까 등기 명의인 갑이 이 아파트 위에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을 취득한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담보물권의 등기는 담보물권의 존재가 일단 추정이 되니까,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 피담보 채권이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갑이 을에게 1억 원 빌려주었다.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이 된다. 그렇게. 따라서 이제 나중에 이 을이 갑에게 나는 네로부터 1억 원 빌린 적이 없다. 얘는 빌려주었다. 해서 소송이 붙었다. 그러면 피담보 채권의 존재 유무에 관해서 두 사람 중에 누가 입증을 해야 됩니까? 이걸 묻고 있는데, 등기부에 1억 원 빌려준 걸로 기재가 됐으면 1억 원 빌려준 걸로 추정이 되니까 이 갑 쪽에서는 내 1억 원 빌려줬다 입증할 필요 없고, 거꾸로 을 쪽에서 피담보 채권의 부존재, 돈 빌린 적 없다. 요걸 얘가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하나만 물어보자 말이야. 지금 이 경우하고 밑에 사례경우는 갑이 을에게 1억 원 빌려준 거 똑같은데, 요거는 얘가 차용증만 받아놨어요. 뭐 저당권 설정하고 그런 적 없다고 말이야. 똑같이 우측에 을에 변제를 안 했어요. 우에 갑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할 필요 없이, 바꿔 말하면 집행권을 얻을 필요 없이 바로 경매가 가능하죠. 이런 건 무슨 경매 그래요? 요 시간표만 임의경매 나도 알아요. 담보권제 경매라 그러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줄여서 임의경매 이렇게 부른다고. 밑에 경우는요, 내가 바로 경매 못하죠. 이 경우는 이제 이 차용증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장부가 아니고, 등기부는 이제 국가기관 법원에서 관장하는 공적 장부야. 그러니까 여기에 1억 원 빌려준 걸로 기재됐으면 1억 원 빌려준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는 거야.
피담보적으로 존재가 추정이 된다고. 따라서 이 갑이 을에게 1억 원 빌려줬냐 안 빌려줬냐 다시 검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빌려준 거 추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서 정말로 빌려줬는가 확인 절차 거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뭘 얻을 필요 없어. 집행권은 얻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바로 경매하는 거예요. 이거를 임의 경매라는 거. 근데 밑의 경우는 차용증도 1억 원 빌렸다 차용증 받고 별지돼도 이거는 공적 정보 아닌가 개인적으로 적어놓은 거지. 따라서 얘가 이저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하려면은 정말로 1억 원 빌려줬는가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또 거쳐야 된다고. 그게 뭐요? 얘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차용증도 증거로 제출해서 법원에서 이거를 증거로 채택을 해주면 얘가 승소 판결 받고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제 들려줬다는 것이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이저 재산에서 집행해도 된다. 그 증빙서라고. 그걸 집행권원이라 그래. 확정 판결을. 이 집행권원을 얻어야지 비로소 이저 재산에 대해서 무슨 경매? 강제 경매. 구별했나요? 왜 피담보로 채권의 존재가 추정이 되는가? 이게 실무에서 중요한지 그걸 깨우치라고 말이야. 알아들었나요? 초등처럼 피담보는 추정된다 만세가 아니고 왜 이거는 임의경매고 집행권 얻을 필요 없고 이건 집행권 얻으라 그 차이를 지금 이런 거 보면서 깨우쳐라 그 이야기라고. 피담보적으로 존재가 추정이 되는데 이 말이 왜 중요한가를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촌놈처럼 그냥 임의경매 강제경매 뭐 이런 거는 공부 아니라고. 에? 왜 그랬는가 그 이유를 지금 알아들으려고 말이렇게. 그 다음 거기 동그라미 3번은 요즘에 종합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총칙, 물권법, 기합법, 심지어 민사특별법 포괄해서 시험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동그라미 3번 우리가 2주 전에 총칙에서 대립 공부를 했다고 말이야. 대립 공부를. 이 대리하고 지금 관련 있는 것이 그 3번 판례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대리와 관련해서 사례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 얘가 가부 대리인이라고 칭하고서 가부 토지를 매각을 해서 이 병에게 등기까지 넘어갔다는 게. 근데 이제 어느 날 전 소유자 갑 쪽에서 현 등기 명인 병을 상대로 해서 다음과 같이 소송이 돌았어요. 을은 내 대리인이 아니다. 따라서 이 매매는 무권대리다. 따라서 무효니까 소유자는 나다. 그러니 등기 맛을 깨달라. 소유권에 기인한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이 소송의 핵심 정점은 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냐 없냐 이게 소송의 핵심 정점입니다. 그럼 이 대리권의 존재 의미에 관해서 전 소유자 갑, 현 등기 명의 병 두 놈 중에서 누가 입증을 해야 됩니까? 민사재판은 당사자 주장 입증을 토대로 재판하니까 변론적 원칙이니까 두 놈 중에 누군가 이걸 입증해야 된단 말이야. 이 입증 책임 누구에겠는가? 먼저 등기 추정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뒤편에 넘겨보세요. 등기 원인도 추정력 미치고 컴퓨터 눈으로 읽으세요. 적법 절차도 추정력 미친다 쓰여있죠. 거기에 등기 추정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그 원리가 이 경우에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앞으로 등기가 격려가 됐어요. 그럼 이 등기는 적법 절차를 거쳐서 격려된 등기로 추정이 된다 그 말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적법 절차는 뭘 의미하는가? 요 우리 지금 대리라고 칭하고서 매매였고 등기 넘어왔기 때문에 이 등기는 적법 절차를 거쳐서 격려된 등기로 추정. 여기서 적법 절차는 요 을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주어져 있다. 요걸 의미를 한다 말. 따라서 여기 등기 추정력은 어디에까지 추정력이 미치냐?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에 대해서까지 추정력이 미친다 그 말은. 등기해줬다는 것은 얘한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도 추정이 된다 이야기요. 따라서 현 등기명의 병은 얘가 가부 대리라는 사실을 굳이 입증할 필요가 없고 대리권의 존재가 추정이 되니까 거꾸로 갑이 소송에서 패소를 당하지 않으려거든 이 을의 대리권의 부존재에 관해서 얘는 내 대리인이 아니다. 이거를 전 등기명의 갑 쪽에서 거꾸로 입증해야 된다. 요걸 의미하는 것. 따라서 뒤편에 넘기세요. 이 등기 추정력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판례가 그 등기 원인 및 적법적 추정이 미친다 요거니까 그 판례를 가지고 방금 가르쳐준 이런 판례들을
다 응용해서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등기부에 매매한 걸로 되어 있고 등기원이 매매. 이 앞으로 등기 넘어가 있다. 그럼 등기명의 을이 이 토지에 대한 소유자로 당연히 추정이 되는데 이 추정력은 등기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적법 절차도 추정력이 미친다는 거. 등기부에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매매한 걸로 추정이 되고 이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 등기가 무효인 경우도 추정력이 인정이 될까요? 등기가 무효인 경우. 무효인 경우는 원천적으로 권리자 아니죠? 추정력이 미치는 거 아니라고. 이 등기가 유효가 돼야지 권리자로 추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등기가 유효가 되려면 저번 시간에 가르쳐줬어. 무슨 요건 갖춰야 되나요? 등기가 유효가 돼야지 추정력이 미치는 거예요. 무효가 돼버리면 원천적으로 소유자 아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추정력이 생길 일 없고 이 등기가 유효가 되려면 등기법에 정하는 적법 절차에 따라 등기가 격려가 돼 유효 등기가 되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 앞으로 등기가 되면 이런 적법 절차를 거쳐서 격려된 등기로 추정이 되고 그럼 이 등기가 유효 등기로 추정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얘가 뭐로 추정이 되고 권리자로 추정이 되고 논리가 이렇게 전개되는 거 이렇게. 따라서 그 외우는 거 아니니까 집에 가서 연구 잘하시라고. 그다음 등기 추정 인적 범위와 관련해서는 이전 등기하고 보존 등기를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를 하니까 요걸 정리정돈 잘하시라는데 신신당부했는데 지금 이 이전 등기 경우하고 이 토지에 대해서 등기부에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고 이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등기명인 을이 일단 이 토지에 대한 소유자로 추정이 될 건데 이 추정력은 제3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정력이 미쳐요. 제3자가 얘를 상대로 내가 소유자다 시비를 걸었다. 그러면 등기명인 을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소유자로 추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거는 시험에 물어볼 일 없고 우리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등기부는 분명히 등기원인 매매 두 사람이 매매한 걸로 기재가 돼서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왼쪽 갑쪽에서 나는 을에게 토지를 매각 양도한 사실이 없다. 양도 사실 부인하더라. 그러면 왜 이 앞으로 등기됐느냐? 얘가 서류 위조해서 나는 판 적이 없는데 지 마음대로 등기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등기부상 매매계약의 당사자 권리 변동 후 당사자로 되어 있는데 이런 권리 변동 후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추정력 인정이 되는가? 이걸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한다는 거. 만약에 얘가 소유자로 추정이 안 되면 이 사건의 경우는 소송이 붙었을 때 얘 쪽에서 적극적으로 권리자라는 것을 입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에 관해서는 학자에서는 견해대립이 있고 견해대립이 있으면 이제 판례가 중요한데요. 판례가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판례는 이런 권리 변동 후 당사자에서도 등기 추정력 인정이 된다는 거. 따라 소송이 붙으면 얘가 굳이 소유자를 입증할 필요가 없고 거꾸로 갑쪽에서 얘가 소유자가 아니란 걸 거꾸로 입증하라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 판례는 왜 이렇게 권리 변동 후 당사자의 경우도 이전 등기의 경우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추정력이 인정이 한다면 얘가 이제 소유자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고 입증하려면 증거 자료가 있어야 돼요.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만나보고 받은 영수증을 비롯해서 이거를 최소한도로 얘가 몇 년간 보관을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등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버리면 등기부 시효치들을 하기 때문에 10년 지난 다음에는 얘가 양도자를 부인하더라도 얘가 소유권을 상실할 염려는 거의 없어요. 따라 등기부 시효치들을 할 때까지 요 기간이 10년이니까 요 10년이 될 때까지는 언제 얘가 양도사실 부인할 줄 모르고 나는 증거자료 제출해서 권리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10년간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우리 상식에 맞냐 이걸 묻고 있다고 말. 우리 상식에 안 맞다는 거야. 얘는 심심풀이 땅콩으로 껍벅하면 판 적 없다고 얘는 부랴부랴 이걸 찾아서 입증해야 되고 이게 상식에 안 맞다는 거야. 따라서 우리 판례는 권리 변동 후 당사자의 경우도 등기 추정력 인정이 된다. 주의할 것 이전 등기의 경우. 문제는 이제 이거 보존 등기로 바꿨을 때 저번 시간에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진짜 민법은 복습 잘하세요. 다른 거 뭐 안 해도 상관없지만 민법은 이제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 시간 배운 거 이전 못 보면 그 다음 건 못 따라온다고. 이게 누적이 되면 나중에 포기 상태 가요. 복습이라도 잘하시라고. 이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다. 그럼 181조 본문에 따라서 얘는 등기업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걸 처분하려면 187조
단서가 적용되니까 일단 지하포로 보존등기하고 처분에 따르는 이전 등기를 해야 되고, 따라서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권 매수인이 직접 보존등기 하게 되면은 이 등기는 본시 187조 단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원인 무효. 따라서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러면 추정력도 인정될 일이 없을 건데, 저번 시간에 가르쳐준 것처럼 이게 지금 판례가 예의를 인정한다는 거. 이 보존등기가 180조 단서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보고 이유 중간성역 등기 일정으로 본다. 이걸 집중 가르쳐서 하도 요즘 시험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단이 또 하나 벌인단 말이야. 해서자 얘가 매수인이 소유권 지금 보존등기를 했는데 밑의 경우도 이 갑쪽에서 양도 사실을 어느 날 부인했다 판 적이 없다고. 그럼 위에나 밑에나 내용은 똑같고 위에는 이전 등기 밑에는 보존 등기 요 차인데 판례의 결론이 다른다는 거. 여기 보존 등기 경우는 이 권리 변동 후 당사자에 있어서는 추정력이 거꾸로 인정이 안 된다고. 따라서 이 경우는 소송이 붙으면 이쪽에서 내가 무엇이 매매를 통해서 이 건물을 적법하게 매수했다. 따라서 내가 소유자다. 이걸 적극적으로 얘가 입증을 하단다. 그러면 똑같은 사안인데 이전 등기 보존 등기 왜 판례는 이런 차이를 두고 있는가? 이론상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거야. 여기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진실에 맞게 보존됐다는 사실만 추정이 되는 것이 이게 보존 등기니까 권리 변동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추정력 인정될 수는 없고 이론상으로 실무상으로도 마찬가지란 거야. 여기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이야.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고. 그럼 위의 경우는 이 녀석이 나는 판 적 없다 그러면 자기가 웃음거리 된다고. 둘이 공동 신청인데 이 새끼 웃긴 새끼 아니냐 그 말이야. 얘 말이 안 맞는 거야. 근데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니까 얘가 혼자 등기하다 보니까 얘 말이 맞을 수 있다는 거야. 서로 위조할 개연성도 있고. 따라서 얘 말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위에보다는 이 경우는 추정력 인정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 여기 이제 보존 등기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우측에 보면 토지에 대해서 이제 따로 얘가 제목을 써놨는데 토지에 대한 이제 보존 등기이기 때문에 이게 사정받은 사실이 보존 등기를 어떤 놈이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사정받은 사실이 있다는 게 밝혀지면 보존 등기 추정력이 깨진다. 여기 지금 우측에 나왔나 판례인데 여기 지금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법에 나오는 용어인데 이게 지금 권리자를 조사해서 누가 권리자인가를 정해준다. 그래서 이제 한자로 사정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일제시대 때 1910년도 한일합병이 이루어지고 토지조사령이 발표되고 12년도 임야조사령이 발표가 됐어요. 이 토지조사령, 임야조사령에서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제 논문 토지들이 많은데 옛날 일제시대 때는 누가 소유자인가 불분명한 토지들이 억수로 많았다 말해서 이런 토지조사령이나 임야조사령에서 당의 토지가 누구 소유인가를 행정관청에서 조사해서 권리자를 정해주는 행정처분을 한다. 이거는 행정처분이라고. 행정처분을 한다. 이거를 사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갑이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가지고 있었게.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의뢰한 사람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이 토지에 대해서 사정받은 사실이 있더라고 말이야. 얘가 권리자라고 행정처분이 과하게 있었다가 말이야. 그러면 어떤 것이 우선하느냐. 이 사정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은 행정관청에서 오직 조사를 제대로 했겠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권리자로 받을 수밖에 없잖냐고 말이야. 그래서 사정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은 보존 등기 추정력이 깨진다. 요 판례인데 참고적으로 요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가 누군가를 조사해서 권리자를 정해주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 이 토지에 대해서 두 놈의 소유자라고 서로 쌈박질을 벌였다. 그럼 행정관 측에서 조사해서 네가 소유자다 이런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공산당 사회가 될 거란 말이야. 따라 요즘에는 사정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 일지있을 때 있었는 이야기고 요즘에는 분쟁이 생기면 무엇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권리자가 정해지죠. 사정이라고 하는 건 옛날 일지있을 때 있었던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토지는 이제 수십 년간 이렇게 내려올 와중에 누가 소유자인가 불분명한 토지들이 많이 있다고. 그런데 일지에 때 사정받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요즘에도 논란이 많이 된다. 소송에서. 그러니까 사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처분 일종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없다. 소유자가 누군가 불분명하면 법원은 판결을 통해서 권리자가 정해진다.
이거는 법공부 기본이니까 염도 딱 두고. 문제는 또 있다고 말이야. 이게 지금 보존인기를 이제 갑이 가지고 있는데 을 앞으로 사정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 보존인기 추정력이 깨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 판례에서 또 예의가 있다는 거야. 똑같은 보존인기지만 특별조치법에 정해진 보존인기가 있다는 거. 임야 소유권 이전인기거나 특별조치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 갑 앞으로 보존인기가 되어 있다. 근데 이 토지에 대해서 을이 일제시대 때 사정받은 사실이 있더라고 말이야. 그러면 원래는 사정받은 사실이 있다는 게 밝혀지면 보존인기 추정이 깨지는데 이게 지금 특별조치법에 정해진 보존인기더라. 이런 경우는 사정받은 사실 그 판례 마지막 줄 읽으세요. 그게 핵심 구절이에요. 읽었나요? 마지막 좀 읽으시라고. 그 동그라미 2번에 사정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도 등기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 그게 핵심 구절이에요. 이거는 사정받은 사실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존인기 추정력이 안 깨지니까 이해가 이전이 소유자로 추정이 된다 이야기인데 그러면 똑같은 보존인기일 때 왜 이 경우는 차이가 있는가? 등기부직 동원하세요. 등기부에서 배우겠지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존인기를 하려면 아무렇게나 보존인기 하는 게 아니죠. 특별조치법에 보존인기를 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가 아주 엄격하게 통상 규정이 되어 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무슨 확인서가 있어야 된다든가 보증인 2인 이상의 보증서가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요건 및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이 됐다고 말. 그럼 이런 특별조치법에서 보존인기가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존인기가 무슨 요건 및 절차가 당해 법규에 엄격하게 규정이 됐다 그 말은 이 보존인기 명의는 거의 99.9% 모일 개연성이 높다. 소유자의 개연성이 높다 이야기야. 그래서 판례가 외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등기법 공부 좀 하시라니까요. 등기법에 기초들 가르치고 있는 거야. 등기법에. 등기법 두 바퀴 돌았다며요. 첫 번째 2월 달에 배울 때 한번 그러려니 했지만 지금은 좀 이런 건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 사망자를 등기문제 경로된 등기도 이에 관해서 판례가 3개가 시험에 주로 출제가 되는데 우리 교재는 2개만 있고 나머지 1개는 지금 없는데 그런 나중에 5월 달에 책에 빠졌으니까 5월 달에 배우라고. 먼저 가장 기초는 아까 이런 말 했어요. 등기가 원인 무효이면 추정력이 인정될 수 없을 거라고. 기본이라고. 사망자 명의로 등기 신청이 돼서 등기가 경료됐다. 이거는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추정력이 인정될 수 없을 거란 말이야. 그게 동그라미 1번 판례라고. 근데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지금 2번 판례는 이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 매매를 했다. 일단은 갑이 토지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등기권이 존재. 이 상태에서 이 갑이 사망을 했다는 거게. 매매하고 죽었다고 쉽게 말하면. 그러면 두 사람이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원래는 이제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 매도인이 지금 등기 의무자인데 매매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사망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등기법 주식도 동원하세요. 여기는 지금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 등기 의무자와 주의가 상속인에게 승계될 거라고 말이야. 그러면 등기법에 보면 포괄 승계인한 등기, 옛날 말로 말하면 상속인한 등기제도가 등기법에 나와 있죠. 그게 이 경우는 허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등기 의무자와 주의가 상속인에 승계되니까 이 등기 권리자와 매수인하고 등기 의무자 상속인하고 등기 신청만 뭐 해버리면 되냐? 공동 신청하면 되는 거렇게. 따라서 이 경우는 이 사망자 명의로 등기 신청이 됐다고 하더라도 매매가 이미 있은 다음에 죽었기 때문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포괄 승계인 상속인은 등기 제도를 활용을 해서 등기를 하면 되니까 공동 신청 등기를 하면 되니까 이 경우에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당연히 추정력이 인정이 될 거라고 말이에요. 이게 동그라미 2번 판례. 따라 동그라미 2번 판례니까 외워봐야 아무 필요 없고 등기법에서 말하는 포괄 승계나 등기, 상속이나 등기 그걸 묻고 있기 때문에 그걸 떠올리라고 말이야. 그러면 쉽게 이해가 돼. 암기 안 하고. 그 다음 가등기는 추정력 인정이 안 되고 나머지 집에 가서 있고 뒤에 동사물권 변동은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2009년도 19회 시험 이후로 한 번도 이제 출제된 적이 없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따라서 여력 있으면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안 읽어보면 읽어보면 민법 실력 느리니까 여력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책계도 상관이 없다는 거.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물권법 총론 부분에서 물권의 소멸사유가 나오는데 여기 저 소멸사유도 모든 물권의
공통주로 인정되는 물권 후 소멸 사유를 묻고자 하는 건데, 이 중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90% 이상 출제되는 것은 혼동인데, 이 혼동이 이제 모든 물권의 공통 인정 소멸 사유 중에서 압도적으로 출제된 이유는 물권 후 소멸 사유 중에 우리 민법에 소멸 사유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혼동이니까 이게 191조의 혼동으로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출제원들은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혼동을 집중 출제할 수밖에 없고, 따라 나머지는 간단간단히 필요한 것만 짚고 여기다 전력 투과하는 거. 거기 지금 첫 번째 법률행위와 물권 후 포기 이미 앞에서 가르쳐줬고, 권리 포기는 단독행위 때문에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 186조 적용. 그 다음 목적물이 멸치름 가로친 3번 판례 정리했다고 하고, 개론서 배우는 포락기 떠올리면 돼. 그 판례는 개론서 나오잖아. 그 판례 정리했다고 하고, 그 다음 소멸시효는 저번 시간에 가르쳐 주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했다고 하고, 공용중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다음 혼동. 여기 저 혼동은 개념만 놓고 보면 지금 이런 걸 말하는데,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주의가 동일하게 계속한다. 이게 지금 혼동이라고 그러는데, 이해하는 거는 아주 쉽다는 거야. 이 갑이 토지 소유자, 을이 토지를 빌려서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물론 재산권은 영유물권이기 때문에 얘가 재산권 취득하려면 당연히 계약체로 등기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재산권자가 재산권 설정자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 그러면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가 동일하게 기속, 이걸 혼동이라고 하고, 그럼 얘가 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재산권, 토지 사용권은 굳이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소멸이 된다. 따라서 이제 이 혼동이라고 하는 것도 물권 후 소멸사도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첫 번째로 이념할 거. 저번 시간에 뭐가 나왔냐 그러면 이게 나왔다고. 지금 이런 혼동의 결과 당연히 이제 소유권 취득이나 제한물권이 소멸할 건데, 그러면 이 경우에 혼동으로 재산권이 소멸하기 위해서 재산권 등기를 말소 등기해야 되는가 186조인가, 이 혼동만 일어나면 말소 등기할 필요 없이 당연히 재산권은 소멸하는가 187조인가.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이거 상식적인 이야기란 말이야. 이거 말소 등기해야지 소멸이 된다 가정하면 논리적 모순이 생기잖아. 이미 혼동은 일어났는데 이 재산권 등기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재산권이 소멸이 안 된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모순이 돼버리잖아. 소유권 취득은 바로 소멸이 돼야 되는데, 따라서 혼동을 하면 재산권은 말소 등기와 상관없이 바로 뭐한다? 소멸. 몇 조다? 181조. 진짜 외우지 마세요, 이런 것 좀. 이런까지 외우고 살면은 북공 뭐 한다고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잖아. 딱 이거 정리 딱 하고. 그다음 이 혼동이 이제 시험에서 이제 압도로 출제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191조 1항 단서 때문에 이 혼동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압도로 출제가 되는데, 칠판의 사를 약간 변형을 했을 때 이 을이 지금 재산권자인데 이 재산권을 객체로 해서 다시 이제 병합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어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는 거.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또 똑같이 토지를 매입해서 소유권 취득 혼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경우도 재산권이 혼동으로 만약에 소멸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큰일 난다고 말이야. 이걸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소멸이 돼요. 그러면 얘는 엄청난 분리그림도 아니고,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191조 1항 단서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어요. 혼동으로 소멸해야 될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인 때는 당해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로 칠판에 사리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규정이 이제 시험에 쏟아나오는 이유는 이 제3자라고 분명히 법규에 명시가 됐는데 이거를 학설은 물론이고 판례도 확장 해석을 한다는 거. 첫째, 제3자로 되어 있으니까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해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멸이 안 되는데 바로 칠판의 사례요. 이 경우는 이게 이제 왜 혼동으로 소멸이 안 돼야 되느냐, 저당권자 제3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이야. 이런 경우는 혼동으로 소멸이 안 된다 이야기인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하나가 추가된다는 거. 법규는 분명히 제3자로 되어 있는데 본인의 제3자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해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도
제한물권이 혼동으로 소멸이 안 된다는 거. 이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로서 시험에 지겹도록 출제되는 사례가 이런 거니까 딱 시험에 나온 순간에 이제 1초 내에 정답을 골라내오다는데 갑이 지금 토지 소유자고 얘가 선순위로 1번 저당권, 후순위로 병이 2번 저당권. 후순위 2번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지로부터 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 취득했다. 혼동이 일어났다. 이 경우는 후순위 2번 저당권 소멸. 이거는 뭐 누구나 고를 것이고 문제는 이제 여기 2번 저당권 후순위 권리가 설정이 되는 상태에서 선순위 1번 저당권자가 똑같이 목적물인 토지 매수해서 소유권 취득 혼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 선순위 1번 저당권도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이걸 묻고자 하는데 만약에 똑같이 혼동의 법리가 적용돼서 이게 소멸이 되면 우리 저당권 제도는 순위 승진 원칙을 채택하기 때문에 1번이 소멸하면 2번 1번으로 올라와요. 그럼 올라온 순간에 얘는 경매 들어갔다 제일 선순위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좋아서 입이 찢어지겠지만 얘가 문제라고 말이야. 얘는 이제 이 토지에서 내가 소유자인데 내가 얘한테 돈 빌린 적은 없다고 말이야. 근데 내가 소유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토지 위에 전혀 뜬금없는 자가 가장 제일 선순위 1번 저당권을 갖기 때문에 나한테는 너무나 불리한 결과가 발생이 된다는 것. 따라서 이 경우는 제3자 말고 나 자신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1번 저당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이게 존속이 돼야지 2번, 1번은 못 올라오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는 선순위 1번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이 안 된다는 것. 따라서 이제 정답 나오면 딱 이렇게 고르면 되고 문제는 여기서 또 있다고 말이야. 저당권에서 여러 번 취직을 해줬어요. 저당권 제도는 타 물권이기 때문에 타 물권이라고 따라서 타인 소유 부동산 위에 채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자기 소유 부동산 위에 소유자가 스스로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죠. 따라서 현행 민법상 소유자 저당은 원칙 허용이 안 된다고 내가 여러 번 가르쳐줬단 말이야. 근데 칠판의 사례를 보면 지금 얘가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됐는데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에 스스로 저당권도 같이 갖고 있단 말이야. 이런 거를 소유자 저당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따라 정리정돈. 우리 민법상 저당권은 타 물권임으로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소유자 저당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 이거 자체도 지금 자주 물어본다고. 대신 이제 예외가 하나가 있다. 그게 혼동의 외로서 선순위 1번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는 결과 외적으로 소유자 저당이 허용되는 경우는 있다. 원칙은 허용이 돼서는 안 되는데 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소유자 저당이 허용이 된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쏟아져 나온다. 정리에 또박또박하고. 그 다음 이에 관해서 이제 판례가 하나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도 이제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걸 해석을 할 때 확장 해석을 한다고. 판례도 우리 판례에 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사례가 지금 이런 사례인데 내가 혼동 191조랑 단속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판례가 이 주택에 대해서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처리했다. 얘가 선순위로 임차권 가지고 있고 인도받고 중독신고 대항요건 가져왔다. 후순위로 병이 저당권 가지고 있다. 이때 선순위 임차인이 이 주택을 매입을 해서 소유권을 취득 혼동이 일어났다. 그럼 이제는 내가 빌린 주택에서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임차권은 굳이 전속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혼동으로 소멸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멸이 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여기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제일 선순위에 올라온다. 현재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선순위 1번, 얘가 2번이 되겠지만 이게 올라오기 때문에 아까 같은 똑같은 결과가 돼요. 따라서 이 경우는 임차인이 제3자 말고 나 자신 본인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따라서 191조 1항 단서가 이 경우도 유죄 적용이 돼서 선순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이 안 된다. 따라서 이 경우도 내가 주택 소유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동시에 내 소유물의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도 갖는 결과가 된다. 이 순위를 못 올라가기 위해서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것. 따라 책에 보면 이게 그 판례까지 쭉쭉 세 쭉쭉 집에 가셨고 제한물권과 제한물권 혼동은 별로 시험에 안 나오는데 요거 하나만 신경 써두면 돼요. 지금 칠판의 사례를 다시 놔두고 여기 혼동의 경우는 시험에서 나오면 거의 100% 사례가 나와요. 다음 중 혼동으로 소멸이 되냐 안 되냐 물어보면서 지문 5개를 갑이 토지 소유자, 의리 재산권, 지상권 묻혀 병이 저당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례를 내기 때문에 이거를 1분 이내에 풀어야 돼요.
따라서 물론 합격권에 들어간 사람이야 이게 오지로 되는 사례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1분 이내에 풀 수 있겠지만 그래 않은 사람들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1분이 못 풀어요. 지문 하나 보고 나면 한 30초 가버리고 오지 선다 딱 검토하면 3분이 가버리고 이러면 까당이 됐구나. 이거 맞춰도 시간 부족 떨어진다고. 따라서 이건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사례 있고 소멸이 되는가 안 되는가 혼동으로 그걸 빨리빨리 판단하는 훈련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의리 재산권자하고 병의 저당권자 이런 사례를 하도 물어보는데 이 경우에 지금 얘가 저당권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가지고 재산권자 저당권자 이 경우에 저당권자가 재산권을 양도받아서 재산권도 동시에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재산권 제한물권 저당권 제한물권이 동일하게 계속 혼동이 일어났는데 그럼 이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이 동일하게 기속하는 경우도 어느 하나의 제한물권이 혼동 결과 소멸이 되는데 어떤 게 소멸됩니까? 이것만 고려할 줄 알면 돼요. 이 경우에 지금 재산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혼동 결과 재산권이 만약에 소멸이 되면 이 저당권도 같이 소멸이 되겠죠. 이걸 목적으로 이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따라 이 경우는 혼동을 하게 되면 재산권이 존속하고 혼동 결과 저당권이 소멸하겠죠. 상식이죠. 이런 것만 고려할 줄 알면 돼요. 나머지 집에 가서 있고 그 다음에 뒤로 쭉 넘겨서 물권 8개가 크게 지금 본권하고 그 다음에 점유권 둘로 구별이 되고 소유권을 비롯한 나머지가 전부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여기 저 본권은 뭐이고 점유권은 뭐냐. 이 본권은 흔히 개념정의를 할 때 이렇게 개념정의를 해요.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본권이라 한다 말. 예를 들어서 이 갑이 건물 소유자로서 건물을 점유하고 했다. 그러면 이 갑이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이 소유권 때문에 건물을 점유할 수 있다. 해서 이런 거를 본권. 또 다른 말로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 줄여서 점유라 그러는데 이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를 본권 그래. 다른 말로 말하면 얘가 건물을 점유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정당화되냐?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본권이라고 한단 말이야. 또는 이 의뢰한 사람이 만약에 토지를 빌려서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그 말할게. 재산권자니까 동시에 토지를 점유해서 사용도 할 거라고 말할게. 그러면 이 경우는 이 재산권자들이 무엇 때문에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느냐?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본권. 이게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지배 상태가 정당화된다. 이런 거를 본권이라고 그럴게. 문제는 이제 이게 점유권인데 여기 점유권은 방금 말한 이 본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없냐는 절대 쳐다보면 안 된다. 이게 쳐다본 순간에 민법 공부는 물 건너가 버려. 본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절대 이거 쳐다보지 말란 거예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기만 하면 이걸 줄여서 점유라 그러는데 지배하기만 하면 당연히 성립되는 물권이 점유권이라고 말이야. 따라서 여기 칠판의 사례를 다시 보자 말이야. 지금 갑이 노트북 소유자로서 동시에 점유하고 했다. 그럼 노트북을 점유할 수 있는 이유는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본권인데 동시에는 노트북을 점유도 하고 있다는. 그러면 본권이 있냐 없냐 이런 거는 쳐다보지 말고 얘가 순수하게 이 물건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냐 못하냐 이것만 쳐다보라는 거야. 점유하고 있으면 얘는 동시에 점유권과 물권을 같이 갖게 돼요. 따라서 이 경우는 물권 두 개가 동시에 성립이 돼요.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점유권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이런 단답식을 또 하도 물어보는데 방금 혼동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권하고 점유권이 동일하게 기속했다. 그러면 혼동의 결과 점유권이 소멸이 되는가 지겹도록 묻는데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양자는 병존하니까. 그래서 물권 8개를 크게 이렇게 이대별하는 거예요. 양자는 병존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서 이제 이 점유권 자체만 놓고 보면은 시험 문제가 그냥 2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점유권 자체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이 점유권은 본권을 물어볼 때 약방역 감점처럼 같이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포함하면 5문제 이상의 값어치를 간다는 거. 무슨 이야기냐? 지금 이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빌려서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이 토지를 제3자가 침탈 뺏어갔다. 이런 사례를 낸다고 말이야. 그러면 을은 이한테 토지 반환 청구하는가? 첫째, 재산권이 물권으로서 침해당했으니까 재산권에 기인한 물권적 번화촉 행사 토지 되돌려 받는 방법이 있고 꼭 묻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동시에 얘는 토지를
점유도 하고 있다는 거야. 그 점유권도 같이 갖는다고. 점유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의 조건 세 종류가 똑같이 인정이 돼. 얘는 지상권 말고 이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불화적 행사한다. 이런 걸 같이 물어본다는 거야. 본권하고 점유권 같이 섞어서. 해서 점유권 모르면 물권법 공부는 애시당초 물 건너간다는 거. 따라서 자체는 두 문제가 나오지만 다섯 문제 이상의 값어치를 갖는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라는 거야. 그 다음 이런 경우에 갑이 노트북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다. 얘는 이제 물권 두 개를 갖는데 이을 도둑놈이 갑의 노트북을 훔쳐갔다 치자고 말이야. 그러면 이게 지금 도둑놈이기 때문에 여전히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 본권은 갑이 갖게 돼요. 근데 얘는 노트북을 절취당했기 때문에 점유는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얘한테 노트북에 대한 점유권은 없어요. 근데 거꾸로 이 도둑놈은 노트북을 훔쳐서 얘가 노트북을 점유를 하고 있어요. 물론 얘는 도둑놈이기 때문에 노트북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본권은 당연히 없을 거라 말이야. 그런데 이런 거는 쳐다보지 말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없냐는 쳐다보지 말고 이게 도둑놈이지만 순수하게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는 거 없는가 이것만 보는 거야. 점유하고 있다는. 그러면 이 도둑놈에게도 점유권과 물권이 인정이 된다는 거야. 이걸 정당화시켜주는 본권, 소유권은 없지만 본권이 있냐 없냐는 절대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왜 우리 민법에서는 이는 도둑놈인데 점유권과 권리, 그것도 아주 막중한 물권을 얘한테도 인정해 주는가. 이 점유권의 존재 이유가 법학 공부 기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점유권과 물권이 이런 도둑놈에도 인정이 된다는 거. 이런 이야기를 입문과정부터 가르쳐줬어. 문명사에 있어서는 권리자와 권리가 침해를 당하면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서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는다. 국가구제 원칙이다. 기초 입문과정 11월 달부터 가르쳐준 거야. 이게. 따라서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가 없다고 말이야. 스스로 실력을 행사해서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자력구제인데 이거는 온시사회의 경우나 해당이 되지 국가 권력이 확립된 문명사회의 경우는 국가구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는다 그 이야기죠. 다 자력구제는 허용이 안 되는 거렇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자력구제라고 하는 것이 사람, 인간의 본성에 가장 부합한다는 거야. 자력구제라고 하는 것이. 이 사례를 놓고 그야말로 우연인데 며칠 뒤에 이 도둑놈을 갑이 발견했어. 얘가 내 노트북을 가지고 있더라고 말이야. 그러면 첫째, 국가구제가 원칙이니까 국가구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얘한테 내가 노트북 소유자니까 반환을 일단 반환 청구하고 물론 내가 반환 줘버리면 소송할 필요 없고 근데 얘가 이제 거절했을 때 이게 문제라고. 거절하면 얘는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소법이 확정이 되면 집행해서 뺏어온다고 말게. 이게 국가구제란 말이야. 자력구제를 하게 되면 이런 과정 생략해버리고 그냥 가서 강제로 실력을 행사해서 노트북을 뺏어오는 거예요. 이게 자력구제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인간의 본성에 가장 부합한 게 뭐냐. 국가구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게. 따라서 자력구제가 우리 인간의 본성에 부합이 되는데 따라서 사람은 자력구제에 대한 유혹을 끊임없이 받아요. 그래서 해결사가 안 없어지는 거고. 근데 이 자력구제가 무제한 허용이 되면은 사회평화나 질서가 깨진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도둑놈이 이 사회에 얘 하나뿐이라면 자력구제 한다고 해서 사회평화나 질서가 깨질 리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의 사회는 층층 시야로 도둑놈 소굴을 하고 말이야. 근데 자력구제 허용이 되면 여기저기서 업어치기 매치기하고 실력 행사하니까 사회평화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력구제한 유혹을 떨치지를 못하고 이게 허용이 되면 사회질서 깨지고 법의 기능은 사회평화나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고 여기서 이제 딜레마에 빠졌단 말. 그러면 이런 자력구제를 금지를 시킴으로써 사회평화를 달성을 하려면 결론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학자들이 수백 년간 연구해 본 결과 이런 도둑놈에게도 일단 노트북에 대해서 뭔가 권리를 하나 인정을 해주자 그 말. 그래야 이자 자력구제가 금지가 될 거 아니냐. 결론이 이렇게 났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도둑놈이기 때문에 얘한테 도대체 무슨 권리를 줄 것인가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수백 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띄더라는 거야. 계속 얘를 관찰해 보니까 얘가 훔쳐간 노트북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거. 도둑놈이니까 줄 수 있는 권리가 없을 건데
계속 쳐다보니까 만지작거리고 있더란 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렸어. 됐다. 얘가 만지작거린 거라도 권리로 진정해 주자. 그게 점유권이야 그 말이야. 그러면 이 도둑놈이 노트북에 대한 점유권을 갖게 되면 결론이 이렇게 돼요. 얘가 자력구조에 대한 유혹을 떨치는 못하고 강제로 노트북 뺏어갔다. 이 순간에 도둑놈은 노트북에 대한 점유권을 침해하는 거야. 점유권은 물건이고, 그럼 물건의 조건 세 종류가 똑같이 인정이 돼. 얘는 소유자 갑에게, 강제로 뺏어간 갑에게 내 노트북에 대한 점유권을 침해에 따라서 점유권에 기인한 물건적 반환 조건을 행사를 하게 돼요. 그럼 반환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그런 다음에 다시 얘가 내가 소유자니까 반환하라 적법 절차를 가서 다시 반환을 받아가야 된다는 거. 이거는 결국 뭘 의미하느냐. 네가 자력구제를 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자력구제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야. 하면 이제 점유권 침해하니까. 그래야 자력구제가 금지가 되고 사회평 유지가 된다. 이게 배경이니까 목숨 걸고 이거 배경 잘 깨우치는 거. 왜냐? 법 공부를 좀 하면 내 구조가 이렇게 바뀌었죠. 안 바뀌면 그 법 공부 하던 사람이고. 갑이 지금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법 공부한 사람 내 구조가 얘한테 과연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없냐 이걸 따지게 돼 있어요. 그걸 따지는 법 공부라고. 소유권이 있다. 아 그러면 적법하게 점유한다. 내 구조가 이렇게 가게 돼 있다 그 말. 근데 점유권은 그게 아니라니까. 이 소유권, 본권이 있냐 없냐 이거는 절대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야. 점유하고 있냐 없냐 이것만 쳐다보라 말. 이게 사기꾼이고 강간부가 강도가 뭐이고 상관이 없어요. 살인범이고 하더라도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 인정이 되는 거야.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없냐는 따지지 말고. 그래 이게 참 이례적인 권리라고 말이야. 왜 이런 게 인정이 되냐고 말이야. 사회평화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나쁜 새끼한테도 일단은 권리 하나를 인정해 주자고 말이야. 그게 줄 수 있는 것이 점유권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물건으로 만들어 놓고 얘가 자력구제를 하게 되면 이제 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자 말이야. 그러면 얘가 점유권에 대한 반환청 하니까 강제로 뺏어온 거 소유자지만 반환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 말은 자력구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금지가 돼야지 사회평 유지가 되니까. 점유할 수 있냐 없냐 절대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은 이 점유권과 물권은 자력구조를 금지시키면서 사회평화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점유권과 물권이 나오게 됐다. 배경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집에서 쭉쭉 읽으세요. 2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위에까지 집에서 쭉쭉 읽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거. 그게 뭐냐. 방금 이제 결론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 이걸 줄여서 우리가 점유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원인이 돼서 점유권과 물권이 인정이 된다. 물론 본권이 있냐 없냐 이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 결론이 지금 이렇게 났는데 여기에 좀 이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대로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점유 보조자 제도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거꾸로도 있어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간접 점유하고 상속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점유 보호자 제도나 간접 점유 상속은 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점유하고 점유권이 이코르가 안 되는 괴리 현상이 벌어진다고 말할게. 이런 거를 따라서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와 관계없이 점유가 성립이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틀어서 점유 관념의 현상 이렇게 부른다는 거. 따라서 점유권에서 전통적인 문제 누구나 맞추라고 출제할 때는 여기 점유 관념 현상에 대한 요 세 가지가 집중 출제가 돼요. 쉬운 문제 누구나 맞추라고 내일 때는 먼저 첫 번째로 점유 보조자도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점유 보조자 그래요. 왼쪽에 갑이 집주인, 우측에 을이 가정부, 교재는 이제 가사도움이라고 써 있는 거. 가사도움이 가정부. 왼쪽에 갑이 가게 주인, 우측에 을이 가게 종업원. 왼쪽에 갑이 공장 주인, 우측에 을이 공장 종업원. 왼쪽에 갑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우측에 을이 동사무소 직원. 그러면 집안에 있는 가게에 있는 공장에 있는 동사무소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측의 을들이 사실상 지배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우측의 을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 등을 지배를 할 때 독자적인 권한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 갑의
지시를 받았죠. 지시는 명령 복종 관계를 말이고 지시를 받아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게 돼요. 이처럼 우측의 을처럼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이들을 점유보좌라고 하고 지시하는 자를 점유주라고 그럴게요. 이때 이제 여기 우측의 점유보좌들은 집안에 있는 가게에 있는 공장에 있는 동사무소에 있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 인정이 안 된다. 이게 특징인데 그래 점유이자 관념면상의 일종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런 점유보호자의 경우는 이런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점유권 인정이 안 되는가? 점유권은 왼쪽의 갑 점유주에게만 점유권 인정이 된다. 이 집주인이 외출했다고 하더라도 집안에 있는 물건에서는 이 집주인에게 점유권이 있는 것이지 여기 이자 지시를 받아 지배하는 얘한테 있는 게 아니란 거. 그러면 점유보호자는 왜 점유권 인정이 안 되는가? 얘들한테까지 점유권 인정이 되면 그 점유권을 지시를 하는 점유주에게까지 행사할 염려가 생긴다 말. 그러니 당연히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고 이때 이제 이 점유보호자에서 전통적인 이제 시험 문제 물어볼 때 직업도는 묻는 것이 다음 두 가지예요. 아까 이런 걸 이야기했어요. 자력구제라는 것은 물론 이제 문명사의 경우는 이 자력구제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권력이 미처 미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는 자력구제가 외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력구제는 항상 딜레마가 있어요. 무제한 허용이 되면 사회평화 질서가 깨진다는 거예요. 따라 긴급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자력구제가 허용될 수밖에 없겠지만 핵심 포인트는 시간적 한계라고 말이에요. 일정한 시간적 한계 내에서만 자력구제가 허용이 돼요. 그러면 이 자력구제 시간적 한계 어떻게 되는가? 뒤에 넘기지 말고 예습도 좀 하고 다니세요. 이전에 넘기지 말고 점유권 제일 뒷부분에 자력구제가 나와 있는데 시간적 한계 이렇게 되었어요. 목적물이 부동산이냐 동산에 따라서 부동산은 침탈 후 즉시 내 부동산을 뺏겼으면 뺏기자마자 즉시 실력 행사 되찾아오라 그 이야기야. 침탈 후 즉시. 동산의 경우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에서까지는 자력구제가 허용이 된다. 이게 시간적 한계 이렇게. 이 시간적 한계를 넘어서면 더 이상 자력구제 못하는 것. 사회평화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시간적 한계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물권 조건 행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점유보호자 경우도 이걸 물어봐요. 첫째, 긴급한 경우에는 점유보호자도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있는가? 둘째, 점유권도 물권으로 되어 있어요. 또 점유권이 침해당하면 물권 조건 세 종류가 똑같이 인정이 되는데 점유권이 침해당했을 때 인정이 되는 물권적 조건을 점유보호 조건 그래. 그러면 첫째, 지금 A란 놈이 집안에 있는 노트북 또는 가게에 있는 노트북을 침탈 뺏어갔을 때 여기 점유보호자도 자력구제가 허용이 되는가? 외우지 마세요. 상식이니까. 자력구제는 일정한 시간적 한계 내에서 허용이 돼요. 이게 지금 노트북은 동산이기 때문에 얘가 현장에 있다 또는 도망간다. 그럼 추적에서까지는 실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뺏어올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나버리면 자력구제를 못하는 것이고 따라 긴급한 경우고 일정한 시간적 한계 내에서만 자력구제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점유보호자에도 자력구제권은 허용이 되어야 될 거라면 상식적 이야기고 문제는 얘가 이제 추적거리를 벗어나 버렸어요. 현장 떴고 도망갔고 더 이상 추적을 못하고 그러면 자력구제 시간적 한계 넘어섰기 때문에 더 이상 자력구제는 못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점유보호 조건, 물권적 조건 행사를 해야 된다 말이야. 그러면 물권적 조건,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 조건 행사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누가 행사해야 되는가? 상식이란 말이야. 점유권이 침해를 당해야지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 조건 인정이 되는데 얘한테는 점유권이 없다 그 말이야. 따라서 점유권은 얘한테만 있기 때문에 노트북에 대한 점유권은 요 갑의 점유권을 침해했다는 거. 얘한테는 점유권이 없으니까 당연히 점유보호 조건은 행사할 수 없고 당연히 점유주 이 사람이 내가 노트북에 대한 점유자다 그러니 판단하라. 얘가 점유보호 조건 행사할 것이고 상식 외우지 마라. 그 다음 최근에 이제 이걸 시험에서 물어보면은 이걸 이제 집중 물어본데 오늘 구닥다리 시험 문제고 뒷편에 넘기세요. 제일 위에 보세요. 그 처에 대한 판례가 나왔는데 이걸 요즘 시험에서 집중 물어본다. 그 판례를 그대로 물어본 게 아니고 그 판례 별표 100개 치고 위압하다 문제 못 풀어. 그걸 응용해서 묻기 때문에 지금 요지는 지금 이걸 묻고 있는데 이 처가 남편에 대해서
점유 보조자에 해당이 되는가? 남편이 출근하면서 집잘부하고 간다 그 말이야. 그러면 처가 남편의 지시를 받아서 집안에 있는 물건을 점유를 하는가? 이를 보게 되면 처는 점유 보조자가 돼요. 물론 이제 우리 대부분 판례 중에는 처는 남편에 대한 점유 보조자다. 남편의 지시를 받아서 집안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 점유 보조자로 보는 판례들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남녀 평등 시대가 되다 보니까 처를 남편에 대한 점유 보조자로 보는 게 아니고 집안의 물건에 대해서는 남편과 처가 공동으로 점유한다. 이 공동 점유자로 보는 판례가 요즘은 대세라고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좀 묻고자 하는 것이 뭐냐? 지금 이걸 묻고자 하는 거야. 지금 시험에서 요즘에 이제 점유보자 나오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판례가 이런 건데, 지금 A가 노트북 소유자다. 이 노트북을 집주인 갑이 뺏어갔다고 말할게. 그 다음에 집안에 놔뒀다는 거야. 해서 이제 얘가 내 노트북 찾으러 왔어요. 마침 집 보고 있는 가정부가 있어서 가정부한테 내 노트북 돌려다오. 얘한테 청구를 했다. 그러면 가정부가 노트북 반환하는가?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노트북 다오 그러면 가정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나는 일 도와준 사람이고 아저씨한테 이야기해서 이렇게. 무슨 이야기냐? 여기 지금 점유 보호자를 상대로 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걸 요즘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점유 보호자에서 원래 물건적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느냐?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하는 거야. 근데 점유 보호자는 점유자가 아니라 그 말이야. 따라서 여기 A는 집주인 아저씨를 상대로 해서 내 노트북 돌려다오 청구를 하는 것이지, 점유 보호자를 상대로 해서는 소유물 반환 청구 행사 뭐한다. 이 판례를 시험에서 집중 출제해요. 따라서 점유 보호자는 소유물 반환 청구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이 이야기야. 이걸 이해하고 나 그래서 응용해서 물어보는 것이 처에 관한 판례라고 말이야. 거기에 사례는 물론 우리 시험에도 사례로 출제했지만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건물, 축사도 나와 있는데 부동산 소유자예요. 이거를 의리한 여자가 남편, 거기 보면 시부모까지 나왔는데 남편 시부모하고 이 부동산을 불법 점유 사용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소유자 갑이 처를 상대로 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요걸 물어보는 판례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요지는 이거라고 말이에요. 이 처가 점유 보조자에 해당이 되는가? 남편하고 지금 공동 점유하도록 볼 것인가? 요걸 묻고 있는데 이게 점유 보조자에 해당이 되면은 소유자는 처를 상대로 해서는 소유물 반환 청구를 못 한다는 거. 만약에 남편하고 공동 점유자로 보게 되면은 점유자니까 공동으로 하고 있지만 처를 상대로 해서도 소유물 반환 청구를 했다. 이런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뒷구절 마지막 걸 눈으로 확인하세요. 그럼 뭐로 돼 있나요? 확인했나요? 시험은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따라서 결론을 물어봐. 따라서 갑은 처를 상대로 해서 뭐 할 수 있다?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여기는 공동 점유를 보니까 그걸 시험에서 묻는다. 판례 그걸 그대로 묻는 게 아니고 이 갑이 따라서 어쨌다고 그걸 시험에서 묻는다. 처를 상대로 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이거는 점유 보호자가 아니라 이 사건은 그는 공동 점유를 보기 때문에. 그 다음 간접 점유. 여기 이제 간접 점유는 점유 보호자보다 몇 가지를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내용은 지금 이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이 갑이 토지 소유자 을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임대인 을이 임차인. 토지는 이제 재산권을 격쳐도 되니까 재산권 설정 계약처로 등기를 해서 우측의 을이 재산권자, 왼쪽의 갑이 재산권 설정자. 토지는 전세권을 격쳐도 되니까 전세권 설정 계약처 등기해서 우측의 을이 전세권자, 왼쪽 갑이 전세권 설정자. 그러면 원래 이 토지는 왼쪽 갑, 임대인 등이 직접 지배를 하고 있었겠지만 이런 계약 등이 처리해서 우측 을에게 인도가 된 결과 지금은 임차인 등이 이 토지를 직접 지배. 따라서 우측의 임차인, 재산권, 전세권 이런 사람들 글자 그대로 직접 점유자. 현재 직접 이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직접 점유자라고 하고 당연히 직접 점유자에게는 점유권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피고자 하는 것은 왼쪽 갑이라고 말해요.
갑은 분명히 현재 이 토지를 직접 지배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이 토지에 대한 지배 상태가 왼쪽 갑으로부터 영원히 이탈된 것은 아니라는 거야. 왜 그러느냐? 나중에 돈속견 등의 만료가 되면 왼쪽 갑은 우측 을을 상대로 내 토지에 반환해달라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갖게 돼요. 그럼 이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면 얘는 반환을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갑은 현재는 이 토지를 직접 지배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반환받아서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게. 따라서 이제 우리 법에서는 왼쪽 갑 같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다. 현재 직접 지배는 못하지만 이 직접 점유자를 다른 말로는 점유 매개자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서 우측의 을을 매개자로 해서 이 토지를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간접 점유자라고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간접 점유자에게도 똑같이 점유권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이 간접 점유자에게 점유권이 인정되는 가장 핵심 이유는 뭐냐? 간접 점유자가 점유 매개자를 상대번호서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기 항상 초점을 맞추라 말이야. 이 반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되돌려 받는다. 그런 현재 지배는 못하지만 영원히 갑의 지배로부터 이탈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이 이유 때문에 점유권을 인정해주자 이런 이야기 때문에 간접 점유 성립 요건에서 요거 조심하라 말. 이 반환 청구권만 가지고 있으면 간접 점유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점유 매개 관계, 임대차 계약, 재산권 설정 계약 이런 거를 점유 매개 관계 그러는데 이 점유 매개 관계가 굳이 이유일 필요는 없다는 거. 이게 무효 취소가 돼도 간접 점유는 똑같이 성립이 된다는 거. 왜냐? 반환 청구권 있냐 없냐 이게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유효가 되면 기간 만료 시에 반환 청구할 것이고 무효 취소가 되면 즉시 반환 청구권 가질 것이고 따라서 점유 매개 관계가 간접 점유가 성립하겠어. 점유 매개 관계가 굳이 이유일 필요는 없다.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저 문제는 또 똑같은 걸 물어본다는 거야. 여기 지금 간접 점유자에게도 첫째 자력구제가 허용이 되는가, 둘째 점유보호 조건 인정이 되는가 이걸 똑같이 물어보는데 또 상식으로 판단하면 돼요. 지금 얘가 임차인 등의 점유하는 토지는 부동산이죠. 제3자가 침탈 뺏어갔다. 그러면 이게 부동산의 경우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 즉시 실력을 행사 뺏어와라. 이게 자력구제 시간적 한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지금 무제한 허용되는 게 아니라 침탈 후 빼앗기자마자 즉시 뺏어오라 이렇게 됐는데 그러려면은 현재 직접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등의 자력구조권을 행사할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지배도 못하는 얘가 빼앗긴지는 알지도 못할 건데 어떻게 빼앗기자마자 즉시 얘가 자력구제 하겠냐고 말이야. 따라서 걔네들은 있으나 대다수 학자들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간접 점유자에게 자력구제권은 인정될 수 없다. 두 번째,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던데 그 시간적 한계를 넘어섰어요. 그럼 더 이상 자력구제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물권적 저권 행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토지를 뺏어간 것은 누구 점유권을 침해했는가? 첫째, 얘 점유권 침해했으니까 직접 점유자는 당연히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 조건 당연히 행사할 수 있고 문제는 얘라 그 말이에요. 근데 다행스럽게 얘도 점유권 인정이 된다는 거. 따라서 얘가 뺏어가면 이자 점유권뿐만이 아니고 간접 점유자 임대인의 점유권도 같이 침해했기 때문에 시험에서 지겹도 출제요. 여기 임대인 간접 점유자도 얘한테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 조건 당연히 행사하는데 다만 우리 법 207조 2항에 보면은 이게 원래 점유자가 얘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는 점유보호 조건 그 중에서도 반환 청구권 행사는 하되 자기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청구해서는 안 되고 직접 점유자가 아니니까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되 직접 점유자가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한다. 정리에 따박따박하고 요건 집에 가서 쭉쭉 읽고 그 다음에 간접점 지1 점유권 있고 2번 207조 2항 있고 3번 자력구조권 인정되는 있고 3개 딱 정리하고 뒤에 상속인의 점유 이거는 이제 왜 점유 관념 현상에 해당이 되는가? 여기 이제 간접 점유자 같으면은 현재 물건을 직접 지배 못한다 점유권 인정이 되니까 이제 관념화 현상이다 뭐 금방 알 건데 상속의 경우는 193조가 딱 반줄짜리 그 조문인데 시험에서는 의외로 자주 물어본다는 거. 이 의미가 뭐냐? 그걸 시험에서 묻는다는 거야. 갑의 부로서
토지, 건물, TV, 냉장고 점유하고 있고 점유권이 있다고 말이야. 그러다가 사망을 했다고 말이야. 그럼 193조에서 이 점유권은 상속에 의해서 상속인의 이전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물어본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고 그거를 묻는다는 거야. 이 말은 지금 피상속인이 사망하기만 하면 이 상속 재산 요거를 상속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망과 동시에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바로 넘어온다 이야기요. 따라서 이 경우도 여기 상속인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을 가지니까 점유관념 현상 정리 딱 하고, 그 다음 점유, 종류, 태양, 자주점유, 타주점유가 압도적으로 요즘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지금까지 가르쳐준 점유관념 현상에 대한 세 가지 것은 전통적으로 누구나 맞추라고 내줄 때 시험에 주로 내고, 최근 요즘 시험에서는 앞들어 출제되는 것이 점유, 종류, 태양에서 자주, 타주, 점유라는 것. 요게 이제 시험에서 점유권에서도 이 판례들이 집중 나오지만 시험에서 중시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이게 끝나면 소유권에서 취득시효가 나올 건데, 여기 취득시효를 하려면은 물론 이제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게 해당이 되지만 전제 요건이 점유자가 소유사를 가지고 일정 기간 점유해야지 시효 취득한다는 거. 아무리 오랫동안 점유하더라도 소유사가 없으면 시효 취득을 못해요. 따라서 자주점유, 타주점유, 소유사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시효 취득 때문에 엄청 중요하다는 것. 따라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자주점유, 타주점유에 관한 내용들은 뒤에 소유권에서 취득시효 나올 때 그대로 또 써먹게 되니까, 취득시효 관련해서 출제가 되니까 정리를 특히 잘할 것. 이에 관한 판례 20개 정도는 쭉 깨고 시험장 가야 된다는 것.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자주점유는 소유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게 자주고, 타주는 거꾸로 소유사 없이 점유하는 건데 이것 가지고는 문제 손도 못 댄다는 거. 왜 그러느냐? 시험에서 지금 묻는 거는 어떤 사안이 주어졌을 때 사안이 이 점유가 자주인가 타주인가 이걸 지금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라는 거. 판례들이 전부 이런 것들이고 이걸 최소한 20개 이상은 알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똥된장 구별 못하고 20개 판례 어떻게 외우고 가냐고 막 그거 공부하는 의미가 없어. 그러면 따라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자주점유, 타주점유 개념을 정확하게 깨우쳐야 된다는 거. 자주는 책에 보면 소유사를 가지고 점유한다 하고 땡 쳐버렸는데 이래 갖고는 문제 못 푼다고 말. 이걸 풀어야 된다고 말. 소유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 그 이야기인데 이걸 이제 풀게 되면은 소유사를 가지고 점유한다 그 말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배척한다 그 이야기야. 왜?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소유자와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고자 하는 의사를 줄여서 소유사고 그래. 핵심은 요 대목이야.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을 한다고 말이야. 그런 다음에 자기가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소유자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고자 하는 의사를 소유사 그래요. 거꾸로 소유사 없이 점유하는 것은 이거하고 반대 개념이니까 소유사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는 걸 전제하고 있는데 요거 반대 개념. 반대 개념은 타인에게 요거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는 거니까 이거 반대 개념은 타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점유하는 것을 거꾸로 타주점유 그래요. 여기 반대 개념이 요거니까 이걸 그렇게 가르쳐줘도 돌아서면 꼭 이렇게 알고 있다면 사람 머리 돌아버리라고. 타인에게 소유권을 알고서 점유하는 거야. 1년 12달 이러고 앉았어. 내일 시험 볼 때도. 이건 악의점유라고 하는 거야. 정확하게 깨우치시라고 할게. 타인에게 소유권을 알고서 점유하는 악의점유라고 한다고. 요거는 타인에게 소유권이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전제하는 거야.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럼 뇌구조 바꾸시라고. 이래갖고는 못 푸니까. 요거 반대 개념이라고 말이야. 요거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는 거야. 타인의 소유권을 전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거는 거꾸로 타인의 소유권을 전제하고서 점유하는 거 그렇게. 그럼 이제 문제는 이런 거라고 말이야. 지금 소유사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점유자 내심에 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한은념하고 진실은 점유자 본인밖에 모르는 거. 소유사가 있냐 없냐 하는 거는 외부에 안 보이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 어떤 점유가 자주냐 타주냐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 판단 기준을 시험에서 집중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 판단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서 자주 타주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이 내심에 드는 의사는 당사자가 알 수가 없어요. 제3자가 알 수가 없는 거렇게. 따라서 내심 의사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의 원인, 그거를 우리는 권원이라고 부르죠. 이 권원의 성질에 따라서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말이야. 뭐 때문에 점유를 취득했습니까? 그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연습을 몇 번 해보자는 거. 예를 들어서 이 갑이 토지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를 해서 이 매수인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냐? 그러면 이 매수인이 점유를 취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라는 거. 뭐 때문에 매수인은 점유 취득했는가? 이제 매수했기 때문에 매도인의 소유권을 배척을 하고, 이제는 내가 소유자이니까 소유자인 것처럼 배타주로 지배할 의사가 있으니까 토지를 매수해서 점유를 했을 거라면 전형적으로 자주점유. 또는 이 갑의 노트북을 을 도둑놈이 훔쳐가서 점유를 했다. 이 도둑놈의 점유는 무슨 점유냐? 왜 훔쳐갔습니까? 왜 얘가 점유를 취득했습니까? 그걸 지금 묻고 있는데, 이자 소유권을 배척을 하고 얘한테 소유권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훔쳐가면 이건 빌려간다, 그런 의미예요. 이거 도둑놈 자격도 없다고. 따라서 이자 소유권을 배척하고 이제는 내가 노트북이나 소유자인 것처럼 독점해서 지배할 의사가 있으니까 훔쳐갔을 거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 도둑놈의 점유도 자주점유다 이야기인데, 조금 전에 간접 점유를 가르쳐 줬어요. 이 간접 점유 핵심 요건 중 하나가 이런 거예요.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토지에서 임대차 계약을 했다. 임차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여기 이제 간접 점유가 성립되기 위한 핵심 요건 중 하나가 뭐냐 그러면, 직접 점유자 점유는 반드시 타주 점유일 것. 이게 핵심 요건이에요.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왜 이게 타주 점유가 돼야 되느냐? 지금 왼쪽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서 점유를 해야지 결과 토지를 뭐 해주는 거예요? 반환해주겠죠? 그러면 얘는 현재 지배 못하지만 반환을 받게 되니까 얘한테도 점유권 인정이 된다. 이렇게 논리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간접 점유가 성립되면 직접 점유자 점유는 반드시 타주 점유일 것. 임차인,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왼쪽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또 이 대목도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소유권이 있다는 걸 알고서 점유하는, 이러면 모든 게 어긋난다고. 알고서 아니에요. 소유권이 알고서 그냥 악의 점유라 그래. 이건 소유권이 왼쪽 갑이 있다는 것을 뭐하고 있다? 전제하고서 점유, 그러니까 빌려간다, 그런 의미라고. 따라서 얘네들의 점유는 지상권자, 임차인, 전세권자 점유는 싸그리 타주 점유다 그 말. 그러니까 얘한테 소유권을 전제하니까 얘네들은 그 다음에 뭐 해준다? 반환. 그럼 얘는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현재 직접 지배는 못하지만 뭐가 인정이 된다? 점유권이. 이렇게 논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얄미워 하지 마세요. 간접 점유가 성립한 요건으로서 이런 걸 물어봐 시험에. 직접 점유자 점유는 언제나 타주 점유해야 된다 했더니, 공부는 안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들어갔으니까 틀린 거다 이렇게 골라갔다 빵점 받고 나와서 거기 팍팍 찍고 그러는데, 어떤 새끼는 이렇게 강인 새끼도 어쩜 언제나 이런 거 들어가면 틀린다고. 이건 맞아. 언제나 타주 점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요령 피해서 하지 마시라고 여기. 알아들을 수 그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마지막 또 남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1차적으로는 점유 취득 원인에 대한 사실 권한성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내심에 들었기 때문에 권한의 성질상 자준지 타준지 애매한 경우, 불분명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이러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내심에 들어있는 것은 입증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추정이라든가 뭐 간주라든가 이런 걸 또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직업도록 실제요. 197조 1항 권한의 성질상 어느 것이든 불문할 때는 점유자와 점유는 자주 점유, 소유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이거는 본다가 아니라 추정. 197조 1항 소유사를 가지고 점유가 추정해 준다. 따라서 점유자는 추정은 이제 반대 증거를 줘서 받은 걸 뒤집을 수 있으니까 본다 아니에요. 총칙에서 몇 번 가르쳐 줬죠. 매 주마다 지금 요거는 추정이라고. 그럼 추정은 그 다음에 뭐 입증 책임이 또 나오겠죠. 반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그 다음 입증 책임을 또 이제 물어보게 돼 있을 건데, 점유자 점유는 자주 점유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점유자는 나는 자주 점유다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고, 상대방 쪽에서
점유자와 점유가 타주 점유란 것을 반대로 입증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얘가 들었나요? 그 다음 바로 이 191조 1항 때문에 시험에서 계속 반복 출제되는 판례가 이런 거라고 말이야. 지금 권한의 성질이나 어느 것이 불명할 때는 자주점유로 추정을 해준다. 분명히 191조 1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유자가 매매나 증여 같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했단 말이야. 매수인의 점유나 수증자 점유는 자주점유겠죠. 그래서 매매나 증여 같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자와 점유는 타주점유로 바뀝니까? 이걸 묻겠는데 아닙니다. 그 이야기고. 왜냐? 매매나 증여 같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했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점유자와 점유는 190조 1항에서 자주점유로 추정이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따라서 191조 1항에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이런 경우도 여전히 자주점유 추정이 된다. 물 흐르듯이 왼쪽부터 우측 판단 시기 우측 자주점유 추정 가로선 4번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번 판례까지 이 부분은 얘가 유달리 잘 써놨어. 책을 순서대로 쭉쭉 따라서 설명하면서 방금 해준 소리가 한 소리 안 빠지고 우측까지 쓰여진 거 정리에 따박따박하고 그 다음 거기 밑에 내려가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라서 이 악의의 무단 점유자 요게 지금 취득시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판례인데 악의의 무단 점유 판례가 요 판례가 97년 8월 달에 변경이 됐어요. 97년 8월 달에 요게 지금 무슨 판례냐 그러면은 악의의 무단 점유다 하는 것은 이걸 지금 묻고 있는데 갑이 원래 토지 소유자롭게 근데 의리란 사람이 갑하고 토지에서 매매를 했다든가 법률 요건이 없이 갑 소유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런 걸 악이라 그래. 갑 소유라는 사실을 알면서 갑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줄여서 악의 무단 점유자 이리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악의 무단 점유자가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이걸 묻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시효수익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악의 무단 점유자도 자주점유로 추정을 해주게 되면 얘가 20년 이상 점유하게 되면 얘는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을 시효취득하게 되도록 해. 거꾸로 이자 점유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다 가정을 하게 되면 이런 애들은 20년이나 200만 년을 점유하더라도 시효취득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악의 무단 점유자가 자중과 타중과 이 판례가 아주 중요한데 결론은 취득시효 때문에 여기 이제 옛날에는 이런 경우도 악의 무단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을 해줘서 판례가 그런 이런 애들도 20년 이상 점유를 하게 되면 이 토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었다고 말할게. 그랬던 것이 97년 8월 달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판례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더 이상 자주점유로 그 마지막 결론 보세요. 추정한다, 추정할 수 없다.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진다고 말해. 더 이상 자주점유로 추정일 수 없다는 거야. 이제 바뀐 판례하면은 이런 애들이 20년 이상 점유를 하더라도 20년, 200만 년을 점유하더라도 얘는 더 이상 시효취득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악의 무단 점유자에 관한 바뀐 판례는 취득시효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 따라서 이게 취득시효 성부,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냐 마냐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판례 변경이었다 그 말이에요. 과거 예를 보면 시효취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례가 바로 이런 사례였어요. 이게 나무 토지라는 사실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를 했고 그래서 세월을 넣어서 20년이 지났고 그러면 얘가 시효취득했고 이런 사례가 취득시효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판례 하나가 변경된과 동시에 이제 더 이상 이런 애들은 자주점유로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시효취득을 못하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판례가 요 97년도 요 악의 무단 점유한 판례가 이때 바뀌었는데 요게 판례가 바뀌면서 중앙일간지 5대 일간지에 전면에 한면 전부에 이 판례가 소개가 됐어요. 이 판례가 변경이 됐어 해가지고 해설 기사까지 그렇게 이 판례가 우리 사회에 취득조건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판례다 말이에요. 뒤에 취득조에서 이걸 써먹게 된다는 거. 그 다음 뒤에 보면 거꾸로 타주점유경 권한의 성질상 그 밑에 판례 4개를 단답시로 많이 물어가 쫓겨고 시험장 가야 되는데 첫 번째 판례는 이런 걸 묻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판례. 이게 지금 그 기업번의 판례. 매매상 토지 면적이 공보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다. 이 판례가 방금 앞에지 악의의 무단 점유자에 관한 판례하고 동일한 취지의 판례다 말이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앞에 쓰는 판례가 악의 무단 점유자 97년 8월 달에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괴를 가하는 판례가 속속 계속 나오게 됐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가 거의 기업번 판례예요. 기업번 판례는 이런 판례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놀면 안 되고 앞에 이제 악의 무단 점유자와 판례 취지가 같다. 그걸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해보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 부동산을 거래를 할 때는 내가 토지를 매입을 한다. 그러면 일단 등기부 등본이나 지적 공부 등을 확인을 해서 면적이 얼마인가 딱 먼저 확인을 해요. 그래서 매수인을 확인해 보니까 등기부 등본 지적 공부도 확인해 보니까 여기가 100평방미터더라고 말이야. 토지 면적이. 그래서 100평도 알고서 지금 매매를 딱 한 거렇게. 근데 나중에 이제 인도받은 토지가 100이 아니라 150평방미터더라고 말이야. 왜 이런 일을 벌어졌냐. 매도인이 공보상의 면적은 100인데 매수인이 매도로부터 인도받은 토지는 설명드려야 돼요. 설명 150평방미터예요. 왜 이런 일을 벌어졌느냐. 매도인이 제3사소 소유 토지까지 여기 한 50평미터 되는데 직권은 100이고 합쳐서 인도를 해줘 버렸더라고 말이렇게. 제3자 토지까지 포함해서 150을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 판례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매수인이 지금 점유하는 것이 100을 넘어서서 150평미터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초과 부분 50평방미터라는 점유가 자중과 타중과 이걸 묻는 판례라고 말이야. 이걸 지금 얘는 이렇게 압축을 시켜놨는데 지금 매매상 토지 면적, 공보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 매매상 토지는 등기부 등본상 100인데 지금 얘가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150. 50이나 엄청나게 지금 초과를 했다고 말이야. 그럼 초과 부분 50평미터는 점유는 자중과 타중과 이걸 묻고 있는데 앞에서 가르쳐 좀 악의 무단 점유자와 동일하게 해석을 한번 해보라고 말이야. 지금 이 경우는 면적이 물경 50이나 상당히 초과를 했죠. 그럼 이 사실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얘도 알고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초과분 50에 대해서는 어째 얘가 내 거 아니다.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것도 뭐하고 똑같다. 50에 대해서는 악의의 무단 점유자하고 똑같다 그 말이야. 이 말 알아듣겠나요? 그런데 초과분 50에 대해서는 무슨 점유다? 자주가 아니라 타주다 그런 이야기야. 판례도 아무렇게나 공부한 게 아니고 한개 가르쳐주면 대법관들이 여기서 있는 저보다 100배는 똑똑한 사람들인데 똥싸대게 아무렇게나 판결 내리는 거 아니야. 그거를 제대로 깨우치면서 판례 공부도 하라고 말이야. 정리정돈 앞에 악의 무단 점유자 판례 정확히 깨우치고 이거하고 괴를 같이 하는 판례가 이어서 계속 나오고 이래 똑같은 판례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 그걸 시험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그중 하나가 그 기업번 판례. 매매상 면적의 공보상 면적은 상당히 초과한다 이런 경우. 내용은 이런 거예요. 매매할 때는 등기부 등본 통해서 면적을 먼저 확인한다. 공보상 면적 100. 그래서 실제 인도받은 면적 얼마다? 초과해서 150. 왜? 매도인이 옆에 사람 토지까지 싸잡아서 인도해 줬으니까. 그럼 초과 부분 50평방미터 점유는 무슨 점유야? 그걸 묻고 있다고. 상당히 초과하기 때문에 50은 내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악의. 그 다음에 뭐였어요? 무단 점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점유다? 타주. 그 앞에 이제 판례하고 괴를 같이 하는 판례. 이런 것도 취득시에서 또 나와 이런 판례가. 그럼 여기서 이제 초과분 50에 대해서는 얘가 취득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지 없다. 그 결론이 다 나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래서 악의 무단 점유한 판례를 목숨 걸고 깨우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와 괴를 같이 하는 판례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쉬었다.